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 컨트롤 타워 공백까지 겹치며 경제 회복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전국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연금 등 4대 개혁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정책 방향 수립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 공백 장기화 전망은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산과 원전 등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한 G2G 산업의 경우 타격이 우려됩니다. 오늘 시작한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내일은 서울 지하철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KTX 등 기차와 일부 수도권 전철 운행 감축으로 교통 혼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다는 상황이 반영된 건데요. 반면 내년 2%대로 예상됐던 우리 경제 성장률은 1% 중반대까지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치,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국가 거시경제와 금융 외환 시장은 물론이고 재정 운용에 있어서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첫 소식 황인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현지 시간 4일 기준 4만 5천 선에 마감되는 등 3대 지수 모두 역대 최고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주춤해지면서 3분기에 간신히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자동차 화학 제품 등 BIT 품목 수출이 부진하면서 순수출 성장 기여도 감소폭이 전분기 마이너스 0.1%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8%포인트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시티은행은 내년 우리 성장률을 기존 1.8%에서 1.6%로 내렸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 관세 리스크가 이유라지만 투자은행 중에 내년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까지 낮춘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경제 앞길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와 대부분의 기관들 모두 단기적 영향만 있다는 분석을 내놓지만 장기적으론 대통령의 리더십 실종과 이로 인한 컨트롤 타워 공백으로 우리 경제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탄핵 사태가 계속지면서 그래서 전국이 불안해지면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하고 대응을 못한다. 특히 걱정되는 것이 외국 자본이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탄핵 정국으로 우리만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계엄령 사태로 당장 내년 예산안 처리와 주요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또 의료와 연금 개혁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정광윤 기자입니다. 계엄령 하루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생 경제를 우려하며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날로 얇아지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코로나는 양반이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7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산안 처리에 중대 변수가 됐습니다. 통상 12월에 발표되던 새해 경제정책 방향도 제때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차질 없이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본인과 대통령실 경제팀 모두 사의를 표한 상황입니다. 의료, 연금 등 4대 개혁도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정부 대화체인 의료특위에 의료계에선 유일하게 참여했던 병원협회마저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계엄령 발표에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의료인을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 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 찍는 망상의 기초에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개혁안 역시 탄핵 정국이 시작되며 논의 불씨가 희미해졌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중국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중국 산업계는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간접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 4곳은 미국산 반도체 제품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미국 이외 국가의 반도체 회사와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이 생산한 칩을 적극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HBM 제품과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내린 데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 협회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화웨이 등 반도체 수요가 큰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말라는 협회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AI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여파로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되는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연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안에는 중국이 HBM을 직접 구매할 수는 없지만 HBM을 패키징한 GPU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맞불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HBM을 수출할 통로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간접적으로라도 갈 수 있었는데 그 길조차도 차단이 된 거잖아요. 중국에서 수입을 갑자기 줄여버리려고 할 거예요. 내년 1월부터 수출이 감소되는 그림이 나오겠죠. 미중 반도체 전쟁에 중국의 HBM 자립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반도체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계엄 사태가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 공백이 장기화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당장 정부와 연관이 깊은 산업 분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방산과 원전이 그렇습니다. 신성우 기자입니다. LIG 넥스원은 지난 9월 이라크와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1000궁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있었기에 수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정상회담 등의 지원을 통해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탄핵 국면에 따른 정부 공백으로 간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B2C나 B2B 기업들과 달리 방산 등 정부 간의 협의가 필요한 G2G 산업의 경우 타격이 우려됩니다. 정부 공백이 길어질 경우 내년 수출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원전 산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을 앞두고 체코, 미국 정부 등과 협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어제 체코 원전 수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원전수출지원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법들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거나 약간 산업계의 전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체코 수주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정책의 동력 상실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G2G는 아니지만 사업 재편 인센티브 등 정부 지원책을 기다리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도 정부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클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재계 인사 재편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대 그룹에서는 현대차 이외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에 더해 국내 리스크까지 겹친 가운데 기업들은 인사를 최소화하고 안정성과 연속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SK그룹 역시 임원 승진 인사는 소폭에 그쳤습니다. 소년호 SK스펙스 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장이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고 SK하이닉스의 낸드솔루션을 담당한 안현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상반기부터 SK에코플랜트, SK스퀘어, SK이노베이션 계열사 등의 수장을 교체한 데 따른 소규모 조정입니다. 삼성그룹은 전자계열을 중심으로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는데 위기론의 진앙인 반도체 부문에선 쇄신을 단행했지만
이인자인 정현호 부회장 등 부회장 3명은 모두 유임됐습니다. 특히 그룹 전체를 총괄했던 미래전략실 출신의 인사들이 다시 중용됐는데 삼성전자의 박학규 CFO가 사업지원 TF에 합류하고 최윤호 SDI 사장이 포스트 미전실로 불리는 경영진단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LG는 재무전략통인 홍범식 사장을 LG유플러스 대표를 맡긴 것 이외에는 나머지 계열사 사장들과 부회장 라인에는 변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오고 또 국내 정치라든지 경제 산업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또 위기에서 임원이 많은 것보다 오히려 역량 있는 실무진들을 더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 그룹 모두 임원 승진 규모를 대폭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기술직 임원 발탁과 트럼프 2기 해외 업무를 염두한 인사 영입이 특징입니다. 조만간 임원 인사를 발표할 예정인 현대차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초로 외국인인 호세 무뇨스 최고 운영 책임자를 최고 경영자로 임명하면서 북미 시장 공략에 힘을 실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SK 등 대기업들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회피 우려가 있어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지주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 가운데 지주사 등이 해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우회 출자한 사례는 32건입니다. 지난해보다 7건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SK가 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워닝 4건, LX와 동원이 각 3건, 그리고 하이트진로 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주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출자를 통해 출자 구조가 복잡해지고 또 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총수 일가 등이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약 370곳이며 이 가운데 62%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중 25곳은 지주사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림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은 하림 지주의 지분을 5.78%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총수 일가 회사인 데이지 파트너스는 에코프로의 지분을 4.81% 갖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주사 체제 내외에 있는 모든 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부당한 내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오늘 시작한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서 내일은 서울지하철 노조도 파업을 예고해서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노사의 막판 본교섭 결과에 따라서 내일 총파업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노사가 본교섭에 들어갔죠. 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오후 4시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1노조와 3노조는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만일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첫 차 운행 시점부터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지하철 배차 간격이 최대 15분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인력을 총동원해 출근 시간대 정상 운행과 퇴근 시간대엔 운행률 86%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도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지만 내일 교통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철도 파업이 시작됐었는데 열차 운행 많이 줄었습니까? 네, 전국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KTX는 67% 수준으로 더 낮아집니다. 실제 오전부터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가 취소되는 등 열차 200여 편이 줄줄이 운행을 멈췄습니다. 파업으로 화물 운송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첫날 화물 열차 운행률이 2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파업 참가율은 약 22%인데요. 철도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파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말을 맞아 기차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승객들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계엄령 사태의 불똥이 관광, 유통업계로 튀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특수를 기대했던 업계가 예측 불허 악재를 만났습니다. 최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공유되고 있는 연말 피해야 할 서울 도시모텔 리스트입니다. 계엄령 여파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소음과 혼잡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요국들은 한국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여행 권고 수준을 기존 1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이라는 2단계로 높였고, 미국 국무부도 한국의 계엄령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K컬처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패키지 상품을 기획했던 여행사들은 코로나 때에 악몽이 재현될까 걱정입니다. 여행사 관계자는 K-팝 공연과 숙박 패키지를 예약한 외국 고객들의 일정 변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뿐 아니라 환율이 치솟으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쓰고 있는 K-푸드와 K-뷰티 업체들도 환율과 대외 신인도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계엄령 이슈가 K-뷰티 열풍에 찬물을 부었다며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불황 속에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관광유통업계가 때 아닌 계엄령 악재를 맞았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여의도 대표 노후 단지 중 한 곳인 수정아파트와 진주아파트가 초고층으로 개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안과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지구 단위 계획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아파트는 1976년에 준공된 노후 단지입니다. 세개동 329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용적률 503%, 공동주택 498세대,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정비계획안은 공공청사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사무소를 공공기여시설로 포함했는데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금융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처 진주아파트는 더 높아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수정 가결됐습니다. 수정아파트보다 1년 늦게 준공된 진주아파트는 4개동 376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용적률 503%, 최고 층수 557층 높이의 공동주택 단지로 변신합니다. 색강변에 위치한 만큼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과 연계한 공개 공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두 단지는 앞으로 정비계획 고시 이후 올해 도입된 건축과 교통, 교육 등 통합 심의를 통해서 건축계획을 확정 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고 분양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세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0.04%의 상승률을 유지하며 3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10월 둘째 주 이후 상승폭이 꾸준히 줄어들거나 유지되면서 더 이상 상승폭이 확대되진 않는 모습입니다. 강남구는 개포와 논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전주와 비슷했지만 서초구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절반 이상 축소됐습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이나 신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나오지만 대출 규제에 따른 관망세 확산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전망도 어둡죠. 네, 그렇습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서 이번 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전달보다 25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요.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부동산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고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9포인트, 경기는 20포인트, 인천은 37포인트 넘게 내려앉았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주담대 가산금리 상승으로 분양과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연말 대출 한파 속 일부 은행이 내년 대출에 대한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규제와 불확실성으로 연초에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연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은행이 내년 실행될 가계대출에 대해 대출 모집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접수를 중단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오는 8일까지 중단하기로 한 비대면 가계대출 접수를 재개할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내년 대출 총량을 설정하고 재개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초 대출 절벽이 한꺼번에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엔 월별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도 은행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둘 것이라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1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진정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흐름 속에 가계대출이 다시 늘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한 기간에 쏠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특정 시점에 대출을 크게 확대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총량 한도 내에서는 스무드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부채 관리 측면에서는 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정 기간에 확 쏠림이 나타나면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내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추가 대출 규제도 시행됩니다. 대출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연초 대출을 서두르는 오픈런 현상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한 개당 10만 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동필 기자, 이 상승 기세를 멈출 줄을 모르겠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오늘 오전 11시 34분쯤 10만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넘었는데요. 조금 전 2시 50분 기준으로는 10만 2천 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중순 무렵 9만 달러를 돌파한 뒤 한동안 9만 달러대를 횡보했었는데요. 결국 오늘 10만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상승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비트에서도 11시 30분쯤 1억 4천만 원을 처음 넘으면서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고요. 빗썸과 코인원 등에서도 1억 4천만 원대를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에 친가상자산 인물이 지명된 사실이 강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차기 SEC 위원장에 폴 애킨스를 임명하게 돼 기쁘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성장지수 펀드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입된 상태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보험 환급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형 보험 가입자들의 환급금 규모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되거나 중간에 해약할 경우 가입자들은 약관에 따라 환급금을 받습니다. 이 환급금에 붙는 이자를 결정하는 게 공시이율인데 최근 들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10 시대인 삼성생명의 이번 달 저축보험 공시이율은 2.4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나생명과 교보생명의 저축보험 공시이율도 각각 0.25%포인트,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공시이율의 하락세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시이율은 시중금리하고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근거로 해서 보통 산출을 하는데 최근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각 보험사의 공시이율도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금리 변동형 상품 가입자들은 만기나 중도 해지 때 받는 환급금 규모도 예년보다 줄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 매력적인 이유를 가진 저축성 보험 상품 개발도 시들해질 전망입니다. IFRS 17 이제 도입되고 지급 여력 비율이 이제 킥스 비율로 전환되면서 그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 판매가 유리하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마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놓은 만큼 앞으로 공시이율의 하방 압력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옥타의 그 회원분들이 외국에서 그 기업을 하시면서 유통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아이템을 우리가 적절하게 수출해 드릴 수도 있고 우리는 제조회사와 직접 그 유통회사를 연결할 세계 한인무역협회는 홈앤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해외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우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고 충남과 전북은 흐린데요.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흐려지겠고 수도권 남서부와 충남, 전북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며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고 경기 남서부와 충남에 1cm 미만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했는데요. 기온은 점차 떨어지며 전국 많은 곳에서 영하권의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기온도 예년 이맘때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4도에 그치겠고요. 토요일은 모레 아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2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리다가 점차 개겠고 강원 영동은 종일 맑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오전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수도권 4도, 대전, 청주 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속초, 강릉 0도, 울진 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 기온은 속초 5도, 강릉 6도, 울진은 8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충북 북부에는 오전 동안 약한 비나 눈이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도, 부산 5도 보이겠고 낮에는 광주 9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상에는 눈이나 비가 내린 후 개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대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토요일 충남, 전라, 제주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제주에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